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홍익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모스. 제가 어제 찐 구독자님 중 한 분인 지향님 통해서 소식을 접해 들었거든요. 국회의원 12분이 교육기본법 교육 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국민청원도 있었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걸 보니까 진짜 이거 통과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뭔가를 좀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겁니다. 본래 교육기본법 교육 이념에 명시된 게 제2조에 있나봐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에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이거를 홍익인간을 완전히 빼고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 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바꾸면 어떠한 교육의 방향성도 없잖아요. 자유의 평등이 전부인가? 교육? 프랑스 혁명이 그냥 떠오른 거 말고는 우리만의 교육 차별화된 방향성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홍익인간 정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아래 교육의 핵심 가치이거든요. 홍익인간은 그냥 고유 명사입니다. 이걸 빼면 안 돼요. 나머지의 그 약간의 어려운 한자어를 간추린 건 몰라도 이 핵심 가치를 뺀다는 거는 정말 몰상식하거나 아니면 얘 뒤에 이걸 유도하는 세력이 있는 거거나 그거 아니면 이렇게 몰상식한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민영배 의원이 중심이 돼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죠. 근데 결국 워낙 이제 너무 논란이 되다 보니까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단군 역사 홍익인간을 부정하기 시작한 것이 어떤 우리나라 역사학자도 이전에는 홍익인간 단군 역사를 부정한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이런 걸 부정하기 시작했냐 하면 일제 식민지 시대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일본 식민사관에 영향받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의 잔재죠. 일제 잔재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이런 논란이 있을 줄 몰라서 했다면 정말 바보들이고, 그걸 알면서 은근슬쩍 강행했다는 것은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성하게 됐잖아요. 작년에 불매운동도 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본에 경제적으로 종속을 당하고 착취당했었는지 독립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그걸 각성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착취를 하는 우리나라에 빨대를 꽂았던 그 기업들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국회의원을 알게 됐고,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에 대한 의미에 다시 관심을 갖고 우리 민족 문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민족 뿌리 자체를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만행을 절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이란 것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걸 배워왔잖아요. 지금도 당연히 가르치겠죠. 교육자분들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뭐가 어렵다고 뺀다고 하지? 그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이 홍익인간은 민족 뿌리 정체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위기 때마다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고 또 위기 때마다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나라를 살리라고 했잖아요. IMF 때 금모으기 운동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금융 위기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개인이 희생해서 공동체를 살리려는 것은 보기 힘듭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도 123명의 우리나라 이 영웅들이 자발적으로 그 오염된 이 태안을 살렸잖아요. 노벨상 뭐 후보로 올려야 된다는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 모를 영웅들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뿌리 자체가 홍익인간의 기본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전부터 외국 학자들이 홍익인간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유엔 푸틴이라는 러시아 사학자가
그래서 단군 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왜 한국이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당신들 한국인들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단군 홍익인간을 부정했던 것은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아놀드 토인비라는 영국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세계가 하나되가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죠. 자, 그리고 25시의 저자 게으로그 루마니아 신부는 홍익인간이라는 단군 통치 이념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이며 가장 완벽한 법률이란 말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이 보편성과 가치를 이야기한 사례가 꽤 많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잃고 있는 중이죠. 저도 좀 부끄러운 게 국회의원들이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멍하니 있으면요, 나라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홍익인간의 보편성과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군의 건국 이념 중 중요한 첫 번째가 홍익인간이고 두 번째가 제세이화라는 이념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이치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인간들이 공유하는 상식적인 보편적 정의를 말한 겁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옳음, 누가 보더라도 정의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치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건국 설화와 차별화된 게 뭐냐면 보통은 어떤 문명이든지 다른 지역을 지배할 때 그 피지배자들을 칼로 도륙하고 건국을 하는 게 보통 이념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유럽의 뿌리가 되는 문화 나라였던 로마, 굉장히 야만적이었거든요. 로마 건국할 때 이 부족이 여자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비니의 여인들을 납치해서 집단으로 강간을 해서 민족이 번영한 게 로마의 건국 역사거든요. 그 시발점 자체가 굉장히 야만적으로 나라를 건국한 겁니다. 근데 홍익인간은 그게 아니란 거죠. 이기적인 게 아니라 배타적인 게 아니라 모두 최대한 넓게 이롭게 한다는 이치에 맞게 보편적인 정의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지 정책이 유럽에서 온 것 같지만 우리 나라도 고대부터 복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삼국 사기에도 나오고 고려 사회에도 나오고 조선 왕족 실록에도 나오고, 호랍이 과부 고아 독거노인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폈던 복지 정책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 때 부모가 병이 나면 200일간의 병가 휴가도 줬고,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3년마다 문안휴가를 30일씩 주었대요. 이게 현대식 효도휴가인 거죠.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인종 갈등에도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종 차별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 시위할 때도 아쉬운 게 뭐냐면 특정 인종이 차별당했다고 또 구별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블랙 라이브즈 매러 시위 때 백인 경찰의 과도한 진압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이 슬로건으로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에 방송을 하면서 이 시위의 아쉬운 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블랙이어만 할까? 꼭 왜 모두이면 안 될까? 꼭 특정 색깔 블랙을 써야 할까? 물론 이 의미가 모든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의미라고 하지만 이 언어에서 피부를 특정 색으로 단정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의 이 슬로건 언어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이 블랙이란 말이 되게 예민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이제 그 번역을 하면 이 네그로란 말은 더 민감한 언어가 됩니다. 불편하고 민감한 단어를 또 슬로건으로 쓴다는 거예요.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서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다른 대륙, 여러 민족들이 있고 피부색도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민족 뿌리도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아프리카 대륙도 있고 뭐 중동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동남아 아시아도 있을 수 있고, 이 다양한 피부색을 블랙으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블랙이라는 말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그 민감한 언어인데 왜 시위 자체도 블랙이라는 특정색으로 묶을까? 유럽 사람 중에 일광욕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 피부 진짜 까만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얘기 했다가 악플 달렸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방송 내렸어요. 하도 악플 많이 달려가지고. 왜 어울리면 안 되는 것인가? 모두이면 안 되는 것인가? 모두의 삶은 소중하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시위도 홍익인간 정신으로 다 묶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하고 공평하다. 이렇게 되면 특정 민족이나 피부색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 의미를 다 포괄한다는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은 이 슬로건을 뛰어넘는 더 높은 개념이다. 이런 걸 이제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문화권이나 나라에서 이렇게 선민사상 같은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 그래서 저는 솔직히 꼭 이스라엘만의 신인 것처럼 하느님이 그렇게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체도 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죠. 신은 우리만의 신이다. 하느님은 신약 성서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게 보편적이지 않죠. 솔직히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도 이런 영향도 있는 거고,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이 나치 히틀러도 그렇고 민족 우월주의가 있는 거죠.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 예, 그리고 인종차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대항해 시대 때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물론 이전부터 노예는 있었지만 아메리카 혹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동물로 취급했죠. 인간이 아니라고.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그런 민족 우월 의식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익인간은 모든 인류, 인종을 다 아우르는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배타적이지 않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홍익인간도 솔직히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는 그 신화잖아요. 환웅과 웅녀가 결혼하는 거니까 하늘의 자손이라는 신화예요. 솔직히 하늘의 자손들이 우리 민족이.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월의식 막 이런 걸로 강조하지 않잖아요. 이런 선민사상과는 또 다르다라는 거. 이제 미술 방송인데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찐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에스튜디오 노마다님이 얼마 전에 올렸던 그 방송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익숙한 우리 문화와 감성을 어떻게 약으로 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홍익인간은 건국 이념, 교육 이념으로만 한정시킬 건가? 아닙니다. 저는 문화 슬로건으로 확장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류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류라는 이 개념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언어로만 보면 다소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한류라는 말이.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약간의 코리안 애국심 마케팅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제 학생 때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뭘로 해야 좋을까를 이야기했을 때 그분의 이제 의견은 정이 아니냐. 그 정, 초코파이의 그 정이요. 우리 민족이 가진 특유의 그 인간다움, 정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하셨을 때, 와, 진짜 좋은 개념이다. 좋은 문화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정보다도 더 상위의 개념이 홍익이에요. 홍익인간. 그 문화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할 수도 있으나, 문화, 미술이란 게 다 삶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류보다는 홍익이라는 이 말 자체가 고유 명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류라는 말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코리안 문화로 단절될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에게 소개를 할 때 우리의 문화 정체성이 뭐냐, 한국다운 게 뭐냐 설명할 때 일단 홍익이라는 말부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코리안 휴머니즘인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유럽의 휴머니즘을 이야기할 때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라는 말을 쓸 때도 휴머니즘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르네상스 인본주의는 그리스 고전의 인간 중심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휴머니즘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약간 오만한 게 뭐냐면, 르네상스 인간들이 중세 때 신중심 사상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사상, 신이 아닌 인간이 우선이다. 약간 오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세를 굉장히 폄하하면서 암흑의 시대라고 부른 거죠. 그건 유럽인들의 오만이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인간들의 오만이기도 해요.
직접적인 뭐 비교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 당시 르네상스 때의 그 한계가 뭐냐면 말은 인본주의, 휴머니즘이지만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원주민들을 학살했던 시대거든요. 유럽인들이 대재앙의 시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홍익인간은 보편적인 인류애죠. 어떤 민족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아우르는, 해하지 않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유럽의 휴머니즘과 코리안 이 홍익인간의 휴머니즘은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BTS입니다. 대중문화에서는. 이들은 살아있는 일곱 홍익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BTS 팬들, 그러니까 외국 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다. 이 BTS 음악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게 됐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자존감을 갖게 됐다. 이런 말 하거든요. BTS 이후에 되게 많이 들은 말이죠. 선한 영향력. 이거 자체가 홍익인간인 겁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홍익인간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선한 영향력,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아이돌 팬으로 끝났을 겁니다. 해외 영화에서도 주목받는 이 미나리라든지 최근에 기생충도 그렇고 한국적인 정서이고 인간성에 대한 그리고 전 글로벌적인 그 양극화, 인종 문제, 현대 사회의 그런 문제에 대한 그 고찰을 하게 만든 영화잖아요. 홍익인간의 슬로건과 잘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들입니다. BTS도 그렇고, K-팝도 그렇고, 우리의 그 영화도 그렇고, 억지스럽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보아왔던, 자라오면서 느꼈던 그 감성이라서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도 그래요. 작년 C19 시대에 빌보드 클래식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했던 게 이루마고 또 베토벤 그 연주로 클래식 차트 1위를 한 걸 알고 있거든요. 임현정 씨가. 그 당시 코로나 초창기 때 이 이루마의 리버 플로즈 인유 이 음악이 해외에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홍익인간 정신인 거예요. 그럼 약을 어떻게 팔아야 되냐고 미국을 잘 따라야 된다 그랬죠. 미국의 문화 자체를 따라한 게 아니라 미국이 약을 파는 그 방식. 미국이 어떻게 약을 팔았냐 하면 미국은 냉전 시대 때 이제 구소련과 경쟁을 했죠. 이념적으로도 경쟁을 했고 문화 패권 싸움도 했었습니다. 이때 국가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이라는 이걸 내세웠을 때 이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이 미술사학자 이 칼럼니스트의 주장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방가르드와 키치라는 그 글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40년도에 미국에서 추상 미술에 관심이 없었을 때 가장 미국다운 미술을 주장할 때 자유로운 표현이 중요하다. 미국식 모더니즘이죠. 그 작가들을 추렸을 때 잭슨 폴락 같은 화가를 띄워준 겁니다. 미국식 추상 표현주의가 현대 미술의 패권을 잡았거든요. 순수 미술에서는 주장이 제대로 먹힌 겁니다. 미국 미술 선전 사업에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다. 자유. 아 그래. 그럼 잭슨 폴락 같은 쿠닝 같은 작가들 되게 잘 어울리네. 자유라는 슬로건. 예술 정책을 할 때 페데럴 아트 프로젝트도 그렇고 국가가 주도해서 전 세계 문화 선전 사업을 했거든요. 국가가 나서서 심지어 CIA도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빌보드도 그렇고 헐리우드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미국, 뉴욕은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발명이거든요. 예술, 문화 정체성 컨셉이 없으니까 문화가 없었을 때 이들은 똑똑한 이 학자들, 엘리트들의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의 컨셉을 만든 겁니다. 억지로. 원래 있지 않잖아요, 미국 문화라는 게. 그래서 자본의 힘으로 이렇게 문화 패권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따로 억지로 컨셉 만들 필요 없이 우리 자체 가진 게 있잖아요. 홍익인간. 미국이 컨셉을 잘 만들어서 약을 정말 잘 팔았거든요. 문화를 잘 포장해서. 똥도 상품에서 문화로 만드는 게 미국의 놀라운 힘이에요. 우리는 그럼 그대로 배워야 되냐? 영감을 받되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죠.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약을 나누는 기술로 진화시켜야 됩니다.
홍익인간 자체가 남의 걸 약탈하고 뭐 자본주의적으로 이거를 막 뺏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과거 제국주의 시대 때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나중에 독립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시스템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스페인 같은 경우 남미, 아메리카 대륙도 지금도 경제적으로 그 이득을 취하는 구조고,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구조고, 미국은 뭐 여러 국가를 뭐 이렇게 착취하고 있잖아요. 남미 국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약을 나누는 게 홍익인간이란 거죠. 문화적으로 지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도와주려고, 그리고 거만하게 우월함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라 같이 잘 살아보자. 우리는 이런 정신인데 같이 살려고 해.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려고 해. 그러면서도 되게 우리 문화 나이스해. 이거 정신에는 홍익인간이 기본이야. 우리는 추구하는 게 인류 보편애야. 같이 살려고 한 게 우리 코리안 아이덴티티야. 같이 상승하는 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이 대한민국 정부 건국의 이념 혹은 단군 이념, 교육 이념에 그칠 게 아니라 이제 문화 슬로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소개할 때 홍익인간부터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에게 소개할 때 영어로 설명하지 말고 그냥 홍익이라는 이 말을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류란 말 할 필요 없이. 제 생각에 한류란 말은 저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진 좋은 게 있는데 굳이 뭐 억지로 뭐 컨셉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홍익인간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다운 인간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거든요. 정도 없어지고 과도한 경쟁 때문에. 그래서 그 홍익인간을 현재 실천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거 찾아보세요. 그 할렘가가 뉴욕에 흑인들이 많이 사는 빈민촌이거든요. 여기서 한국 선생님들이 한국식 교육으로 뉴욕의 부유층 지역의 사립학교의 성적을 앞질렀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4년제에 합격을 했어요. 부유한 지역의 사립 고등학교를 추월한 성적이라고 해요. 2016년도에는 하버드 대학까지 진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교육 방식을 보면 되게 흥미롭거든요. 이거 보세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가르치는 거 이전에 인성교육을 하고 한국식 예절을 가르치고 한국식 인사를 가르치더라고요. 어른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들, 선배에게 존경을 하는 예절을 가르쳤거든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효를 가르쳤습니다. 이 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이 한국의 효라는 거,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따르는 이 문화에서 많은 걸 느꼈대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존경. 우리는 존경이라는 게 흔한 거잖아요. 어르신 있으면 말 존댓말하고 자세 낮추고, 어르신 있으면 물 먼저 따라주고. 여기 학교에서도 한 식당에 가면 선생님 물 따른 거를 가르쳐요. 피자 먹으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 먼저 주는 거를 배웠습니다. 이들이 한국보다 더 한국스러운 교육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한국어를 가르치거든요. 한국 역사까지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움으로 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구나,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감을 느끼죠. 한국 문화를 배움으로써 한국 역사를 알게 되죠. 한국이 얼마나 못 사는지 알게 되고, 교육을 통해서 지금 경제 대국, 선진국 반열에까지 오른 거를 보고, 내가 가난한 지역에 살고 차별받는 사람이지만 아무도 내가 대학 갈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기대도 안 하죠. 이들 희망이 없다고 느껴요. 한국 문화를 보고 희망을 보는 거죠.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빈민가의 학생들이 성과를 내는 거 보고 이 후배들이 더 큰 자극을 받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식 교육의 장점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한국식 교육 비판할 때 주입식 교육의 폐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주입식 교육 때문에 크게 문제된 게 있었나? 억지로 암기한 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 게 있었나? 저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주입식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가르치냐, 어떤 학생으로 만들 건가, 이 방향성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국식 교육이란 게 뭐냐면, 우리 인성교육 제대로 시키는지, 과도한 입시 경쟁 때문에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만 배우지 않는지. 홍익인간이 기본이면 같이 사는 방식, 함께 잘 사는 것, 이게 먼저거든요. 그리고 다양성이죠. 내가 남과 다르다는 거.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시험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 게 교육인데 우리는 시험이 목적이라는 거죠. 주입식 자체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부할 때 훨씬 나아요. 주입식 하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암기 잘해서 나쁠 거 없어요, 솔직히.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다운 홍익인간 정신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과도한 입시 경쟁 때문에 우리는 역사 교육조차 소홀히 하고 미래에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들, 시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대학이 전부가 아니란 거를 알게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학교인데 예체능 교육 이제 안 하죠. 잘 시간을 점점 줄이죠. 체육 시간 없애죠. 미술 음악 시간 없애죠. 폭력 교사 문제인 건 맞는데 인성교육이 얼마나 문제인지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4년 만에 3배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이제 혼내도 SNS에 띄우고 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래서 한국식 교육은 외국 나가서 이 선생님들이 더 잘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한국식 교육이 이런 게 아니라 이 선생님들이 훌륭해서 이런 거다. 아니,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국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지 시험이 우선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이게 홍익인간의 기본 정신인 건데 우리는 대학 입시 때문에 시험 잘 보는 교육만 자꾸 하려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인 그 교육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에서도 태권도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홍익인간 정신에 입각해서 경쟁하는 상대에게도 예의를 갖추죠. 스승에게 인사를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따로 외국을 배울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버리고 오히려 잃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 홍익인간 정신을 되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선교사였던 토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한국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기억 상실증 환자와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홍익인간의 정신은 단지 건국 이념, 교육의 이념을 넘어서 문화적인 컨셉, 문화 정체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한이었습니다.